저 아줌마 우리 집 파출부예요. 아는 척 마세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정숙 올해 62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선을 키웠습니다. 시장 안 귀퉁이에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로 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정수기네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미 정리했거든요. 아들이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 오라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참전, 쉬는 것과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조용히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갑니다. 물소리 하나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어머니 새벽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한 이후부터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예전 반찬 가기 때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지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며느리는 다이어트 중에 애회라고 하고 손자 준호는 할머니 저는 시리얼 먹으래요 라고 합니다. 아들 선호는 엄마가 해주신 건 뭐든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두세 숟가락만 먹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며 일어납니다. 결국 4그릇 분량의 미역국을 저 혼자서 다 먹어야 합니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요. 어머니, 오늘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준호 학원 픽업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파자마 차림의 머리는 산발이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20대 후반처럼 보이거든요. 그럴게요, 미영아. 아, 그리고 친구들이 잠깐 집에 올 수도 있어서 어머니가 방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 있어 달라는 말은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게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친구들이 오니까 집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어제도 청소했는데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라고 대답합니다. 오전 내내 집 청소를 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집이었지만 며느리 친구들이 온다니까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아들 선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힘들어요. 카페 적자가 심해서 아들은 변변한 직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빌라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빌라 관리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모르죠.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150만 원 정도면 매달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번 달만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번 웬 담아심 머심바. 이혼한 웬 담아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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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담아심바. 이혼 담아심바. 이혼 웬 담아심바. 이혼 웬 담아심바. 이혼 고맙다고 하면서도 미안해야 지낸 않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며느리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으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영아 집이 정말 깨끗하다. 누가 청소해? 아, 그냥 저희가 하죠. 제가 오전 내내 청소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좀 조용한 분이셔요. 조용한 분이라니 저는 조용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미영아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 어때? 그냥 괜찮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준호도 봐주시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때대로 좀 답답해요. 너무 옛날 방식이시거든요. 옛날 방식이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저녁 시간 가족들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남은 미역국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음식을 먹고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치킨 드셔보세요. 손자 준호가 치킨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이거 먹고 있어. 그냥 한 조각 맞냐? 고마운 마음에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드실 거면 미리 말해야지. 부족하잖아. 그러고 보니 치킨이 정확히 3명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이번 달에도 돈 받았어. 또요? 지난달에도 받았잖아요. 카페 접자가 생각보다 심하다며 그렇다고 매달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닐 텐데 많아봤자 몇 천만 원 정도 아닐까.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랑 적금 같은 거 말이야. 몇 천만 원이라니.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유산을 남겨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시겠지. 내가 아들인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뭘 기다려? 아니, 그냥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 가요.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습니다. 갑자기 백화점을 왜 친구들이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오. 저를 백화점에 데려간다고요. 평소에는 보이지 말라고 하던 며느리가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오랜만에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청담동의 유명한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할 때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거든요. 어머니 지하러 가요. 10분간에서 장을 봐야 해요. 지하 10분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카페 메뉴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른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마치 쇼핑 카트에 물건을 단듯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저를 데려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반찬 가게 때 단골 손님이었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매일 점심 반찬을 사러 오셨던 분입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야? 우리 동네 최고 맛집. 박간의 반찬 사장님 맞죠?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김 사장님이 큰 목소리로 저를 아는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박간의 반찬 사장님, 잊고 지냈던 이름들이 울려 퍼지자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옆에서 있는 면을 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제 다 옛날 일이죠. 제가 30년을 거기 바쳐서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잖아요. 덕분에 지금은 우리 며느리 이 덕에 호강하고 살아요. 얘가 제 며느리예요. 인사드려라, 미영아. 저는 며느리가 제 고생을 알아주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련된 세계의 반찬 가기라는 촌스러운 과거가 끼어드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아줌마 우리 집 파출부예요. 아는 척 마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김 사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어머니 빨리 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담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소리로 들렸습니다. 농담이든 아니든 저는 이미 파출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운 박정숙이 아니라 그냥 파출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하면서 가끔 100m로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선우가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괜찮아? 뭔가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얘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4시에 다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철제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금고의 존재를 모릅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주식계좌 서류, 예금 통장들 하나씩 꺼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합치니 총 180억 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많아봤자 몇 천만 원이라고 했던 그 재산이 실제로는 180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모은 것일까요?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사실 저는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경제 흐름을 잇는 눈이 생겼거든요. 특히 여의도 증권사 직원들이 점심 반찬을 사가며 무심코 베는 회사들 이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어느 동네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다는 소문 같은 것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네가 발전할지, 어떤 회사가 성장할지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찬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였지만 그것이 몇 년 후에 몇 배로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또 다른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처음에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버지가 남긴 빌라 월세로만 살아가는 선우가 제게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아예 일할 의욕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믿고 놀아도 되겠지 않은 헛된 생각을 품을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혹시 돈 때문에 저를 다르게 대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더욱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아봤자 몇 천만 원이라고 했던 그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나는 며느리의 말도 말입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 굴욕적인 생활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하나야. 어? 정수가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김영희는 제가 반찬 가기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분인데 누구보다 제 사정을 잘 아는 분입니다. 영희야, 나 좀 도와줘. 이제 그만하려고. 뭘 그만한다고. 이 생활 말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또 그 며느리가 뭔 짓을 했어? 오늘 백화점에서 나를 파출보라고 했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게 년이. 감히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희야, 변호사 좀 소개해줘. 그런데 아무나 말고 정말 독한 놈으로 변호사 정수가 뭘 하려고 내 것을 찾으려고 내 집에서 내가 파출부 취급받을 이유는 없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놈 중에 제일 독한 놈으로 연결해 줄게. 그런데 정수가 왜, 너 혹시 돈 있어?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동거정은 하지만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얼마나 있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변호사부터 연결해줘. 알았어. 내일 오전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금고 안에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 이는 제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변호사 연결해줬어. 오진우 변호사라고 대형 로펌 출신이야. 부동산이랑 상속 전문이고 성격이 좀 차가운데 일은 정말 잘해. 고마워, 영희야. 그런데 정수가 진짜 돈 있어? 이 변호사 상담료가 시간당 50만 원이야. 괜찮아. 동거정은 하지 마. 오진우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박정숙 씨 맞으시죠? 김영희 시속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진우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주식계좌, 서류 예금 통장 사본들,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부인 명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 자산이 1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하겠지만 상당한 자산이십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겪은 굴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단일원도 주지 않겠습니다. 아드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도 부인 소유군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분 카페가 들어있는 건물도 부인 소유이고요. 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인의 소유이니까요. 하지만 가족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생각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 관리를 부인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부인 명의로 부동산 관리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의 관리 주체를 그 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거주하시는 서초동 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세나 월세 계약이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상거주 상태이니까 언제든지 퇴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카페는 어떻게 하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위생이나 소방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목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입니다. 현재 법정 상속인은 아드님이지만 유언장을 통해 다른 곳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손자는 어떻게 하죠? 손자분을 위해서는 교육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학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총 변호사 수임료는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아드님과 며느리 이분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어제 백화점에서의 구룩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첫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작전명 내 집 찾기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2달 정도 예상합니다. 급하게 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서요. 그 2달 동안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면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손자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이번 달에도 돈 좀 주세요 라고 할 때도 그럴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으로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여사님, 일단 개 완료됐습니다. 법인 설립과 자산 이전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2단계 시작하면 되나요? 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끈 2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자 준호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앞으로 할머니가 어디 있어도 할머니는 항상 준호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먼저 제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우체국 직원이 집에 왔습니다. 이 선호 씨 계시나요? 등기우편 왔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정식 봉투였습니다. 뭐지 이거? 아들이 편지를 뜯어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편지를 읽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이 편지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이야. 뭐라고? 며느리가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 아파트는 정기종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당사는 해당 부동산의 무상거주 기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종합자산관리? 이게 뭐야?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보자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정기 종합자산관리가 뭐예요? 우리 집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편지에 있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봐야지. 아들이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직접 오셔야 상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요. 나는 왜? 너의 일인데? 엄마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가야죠. 마지막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일이야. 집에서 나가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건물주가 바뀌었나? 아니면 재개발이라도 되는 건가? 어쨌든 내일 변호사 만나보자.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카페에 구청 사람들이 왔어. 갑자기 점검을 한다고 해. 며느리가 급하게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카페에는 구청이 샨과 직원과 소방서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신고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갑자기 왜요? 저희 카페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검은 받아야죠.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냉장고 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네요. 이 부분 타일이 깨져 있고요. 소화기 점검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 전선 배치가 소방법에 어긋납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던 것들이 갑자기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정명령서를 드리니까 일주일 이내 고치세요. 그리고 과태료 150만 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네, 위생법 위반이랑 소방법 위반이니까요. 점검이 끝나고 나서 며느리는 카페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갑자기 점검이 나왔는데요? 아, 그거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네. 정기종합자산관리라는 회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새 건물주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새 건물주 변호사가 연락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뭐야 또 뭔 일이야. 카페 건물주도 바뀌었어. 정기종합자산관리라는 회사로 뭐라고. 그리고 위생점검에서 걸렸어. 과태료 150만 원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야. 아니면 설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참 이상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오진우 변호사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가 사는 집에서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정기종합자산관리로 변경되었고 무상 거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30일 이내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유주와 직접 협상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정숙 씨입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정기종합자산관리의 대표이고 해당 부동산들의 실수유주입니다.
그럼 우리 집이 원래 엄마가였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카페 건물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럼 엄마가 우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받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요. 그럼 백화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건 저 아줌마, 우리 집 파출부예요. 아는 척 마세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문제는 따로 해결하시고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래요? 저희가 뭐든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왜 줘야 하는데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파출부를 가족이라고 하나? 어머니,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잖아.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 알겠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다르게 한다고? 어떻게 다르게요? 엄마를 존중할게요. 왜 갑자기 존중해요? 어제까지는 파출부였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 돈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존중한다는 거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예전에 돈 없던 나는 존중할 가치도 없었다는 뜻이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무시해도 되고 부자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내 어머니로 보이니 어제까지는 파출부 아니었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변호사랑 얘기해. 엄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저에게 극진히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아침을 차려드리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어깨까지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사지 배워왔어요. 됐어.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떡을 사왔어요. 안 먹어.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까요? 관심 없어. 며느리는 점점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부터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앞으로 엄마를 모시고 살겠어요. 싫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나가. 그들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진우 변호사는 이미 주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정숙이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가족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 할머니를 무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뻔하잖아.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그들은 급하게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없어서 반지하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을 위해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카페만은 계속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럼 저희는 어떻게 생활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면을 이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준호도 다니던 유명한 학원을 그만두고 동네 학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동네 학원으로 옮겨야 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려. 엄마 아빠는 할머니가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해요. 그럼 할머니는 왜 화가 났을까 모르겠어요. 크면 알게 될 거야. 손자는 가끔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준호가 보고 싶어.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만나자. 언제요? 내가 커서 혼자 할머니를 찾아올 수 있을 때 몇 달 후 친구 영희를 통해서 그들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정수가 내 아들 부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니? 몰라. 관심 없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더라. 면을 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아들은 공사장에서 일한다더라. 그래. 그런데 말이야. 이제 그만 풀어주면 어떨까? 왜? 아무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었다면 나를 파출보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남동에 미리 사둔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됐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짜다고 할 걱정도 없고 비린내 한다고 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남동은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습니다. 산책하다가 예전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여기서 뭘 해요? 아, 이 근처로 이사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여기는 집값이 엄청 비싸던데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죠. 한 달 정도 지나자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할 때도 면을 이 집에서 살 때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 준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할머니, 제가 이제 좀 크니까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했다고 아빠가 말해줬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문자 보내요. 할머니가 저를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요. 할머니 답장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야,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내가 더 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만나자.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사랑한다, 준호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걷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진짜 제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이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박정숙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리 이분이 연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두세요. 바꿀 생각 없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네, 후회 안 해요. 스페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작은 마을의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평생 시장과 집만 오가며 살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장거리를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 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애는 제 잘못도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것을 숨긴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그것은 제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파출부라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제가 정말 파출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다른 순례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나요? 한 독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요.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독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해야죠. 우리 인생인데요. 일주일 후, 저는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제 성당 앞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날들 반찬 가기를 하면서 돈을 모았던 날들면을 이 집에서 굴욕을 당했던 날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무시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처럼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여성들을 늘리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서 얕게 달았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파출부라고 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후 손자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할머니 만나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답장했습니다. 준호야, 잘 컸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주소 알려줄게.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제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그랬어. 할머니, 저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너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혼자서 아빠를 키우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화를 내셨잖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준호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성인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살아도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할머니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내가 선택할 일이야. 할머니는 강요하지 않을게. 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자선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고 젊은 여성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유일한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내 아들이 또 찾아왔더라. 올해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더라.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상관없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영희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 많이야. 그들이 진짜 반성하는 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른 후야. 지금은 그냥 어려우니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야?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돈을 벌게 되었으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럼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정말 뵈고 싶었어요.
그래, 반가워 할머니. 제가 준호한테 들은 이야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준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준호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고 싶니?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가끔 안부모고 그런 정도로요.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수진이 부모님께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의미야?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수진이 부모님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제 자신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준호는 정말 잘 컸습니다. 제가 못다한 교육을 스스로 해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72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저를 제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외롭지 않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외로운 것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파추부칙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준호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결혼식에 꼭 오세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럼 가야지. 할머니,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별거 아니야. 서로 아끼고 고마워하면서 살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네, 할머니. 오늘 저는 다시 한강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되찾고 제가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저 아줌마 우리 집 파추부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저를 깨어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굴욕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을 얘기해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다른 문제지만요. 햇살이 따뜻합니다. 한강 위로 새들이 날아갑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파출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